새벽 4시, 부엌의 형광등이 차갑게 켜졌습니다. 어머니 김순례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죠. 손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시작한 전 부치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부침개를 뒤집으며 순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이 저려왔어요. 58년을 살아오며 명절 때마다 반복된 이 고된 노동이 이제는 뼈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죠. 아이고 손이 떨려서. 순례가 중얼거릴 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박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5세의 노인이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며느리, 전이 타는 냄새 나는데 조상제사는 며느리 손맛이야. 좀 성의 있게 해. 순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성의 있게 하고 있는데도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저 잘못했다는 말, 부족하다는 말만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오전 9시쯤 시누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큰 시누이 민정과 작은 시누이 민이었죠. 둘 다 명절 때만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정이 제사상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고명은 왜 이렇게 대충 했어요? 우리 집안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민희도 거들었죠. 그러게요. 나물도 간이 싱거운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면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죠. 손등에 기름이 튀어 빨갛게 부풀어 올랐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아들 민수가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28살의 청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축 처진 어깨, 땀으로 젖은 이마,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속에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민수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거실에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민철, 작은아버지 민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쳐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죠. 제사상에는 순례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갈비찜, 동그랑땡, 각종 전, 나물, 과일까지 빈틈없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례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죠.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아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올해는 음식이 좀 부실한 것 같지 않아? 맞아, 작년보다 못한 것 같은데. 친척들의 속삭임이 순례의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순례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잘하려고 애썼는데, 더 정성을 다했는데도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지팡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 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자, 이제 제사를 시작하자. 조상님께 성의 있게 올려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왔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통이고 자랑이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상 앞에는 향이 피어올랐고 촛불이 은은하게 타올랐어요. 거실 전체에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감히 소리내지 않았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제사 음식들을 보며 민수는 생각했죠. 저 음식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는 걸. 어머니가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 손목이 저리도록 밤을 새우면서 만든 음식들이라는 걸.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성의가 없다고 비난만 했죠. 영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큰손자부터 절을 올려라. 조상님께 예를 갖춰야지. 민수의 아버지 민석이 먼저 허리를 숙였어요. 이어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민수의 차례였죠. 영자가 민수를 바라보며 턱짓을 했어요. 민수야, 내 차례다. 어서 절 올려라.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땀 흘리던 모습, 손등에 화상을 입고도 참으며 음식을 만들던 모습, 시누이들에게 핀잔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민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를 악물고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죠. 분노, 슬픔, 억울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민수는 제 사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게 정말 제사입니까?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습니다. 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제사상을 가리켰습니다. 이딴 게 제사냐고요? 할머니, 작은할머니, 시누이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게 정말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인생을 갈아 넣는 고문입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민석이 황급히 일어나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지금 내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제사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순례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민수를 말렸습니다. 민수야, 제발 그만해. 제발. 순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 건가요? 명절 때마다 노예처럼 일하고 욕먹고 무시당하면서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상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상을 움켜쥐었죠.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아! 당장 손 치워. 내가 감히.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제사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상이 흔들렸고 그 위에 음식들이 출렁였죠.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희도 울먹이며 외쳤어요. 오빠,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상을 힘껏 엎어버렸죠.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제사상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갈비찜이 사방으로 튀었고 전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물 그릇들이 깨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과일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간장과 기름이 마룻바닥에 번져나가며 검은 얼룩을 만들었죠. 촛불이 쓰러지며 꺼졌고 향로가 뒤집혀 제가 사방에 날렸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민정이 비명을 질렀고 민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아버지 민철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미쳤냐? 작은아버지 민호도 손가락질하며 외쳤어요.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는 놈이 어딨어. 당장 나가. 영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지팡이를 잡으려던 손이 힘없이 떨어졌고 영자는 그대로 뒤로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저런 페류나가 저런 자식이 어딨냐 윽. 영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려 하자 민정과 민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민석이 민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냐? 따기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죠. 아버지, 전 이 집안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망가진 걸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민석이 또다시 손을 들어 올렸지만 이번엔 순례가 가로막았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제발 그만해요. 민수도 그만하고. 하지만 민석은 순례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분노에 찬 얼굴로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같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썩 꺼져.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죠. 민수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어요. 순례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순례가 비틀거리며 민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민수의 팔을 붙잡고 울먹였죠. 민수야, 가지마. 제발 내가 나가면 엄마는 어떡해. 엄마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어요. 엄마, 제가 곧 다시 올게요. 약속할게요. 그때까진 조금만 참아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순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목 놓아 울었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만 쏟아졌죠. 영자가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으니 저런 폐륜아가 나온 거 아니냐. 민정도 순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동네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민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렇게 된 것도 다 언니 탓이에요. 언니가 오빠를 잘못 키웠잖아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들도 잃었고 집안 사람들의 원망도 모두 자신에게 쏟아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민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당신 때문에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애를 제대로 키웠어야지.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고 대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모든 게 자신의 잘못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순례는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웠죠. 손에 그릇 조각이 찔려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집을 떠났어요. 누구도 순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며 집을 나섰죠. 아이고, 저 집은 이제 끝났어. 맞아, 제사상을 없다니. 조상님이 노하실 거야. 거실엔 순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제사상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엔 제사상을 엎었다더라는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형편없이 만들어서 손자가 화가 나서 엎었대. 아니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다가 아들까지 버릇없이 만들었대. 그 집 며느리 평소에도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했다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느새 순례는 폐륜 집안의 못된 며느리로 낙인 찍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례를 보면 수군거렸고 일부는 대놓고 손가락질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순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생선 가게 앞에 섰죠. 주인 아저씨는 예전엔 늘 웃으며 반겨줬는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모님 뭐 필요하세요? 순례가 고등어를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아니야? 제사상 부순집 며느리. 맞아, 그 집. 손자가 제사상을 발로 걷어찼다며.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어. 다 며느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순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덜컥 흔들렸죠. 고등어를 내려놓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채소가게, 정육점, 떡집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죠. 저 사람 때문에 집안이 망했대. 조상님께 벌 받을 거야. 순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장바구니를 그대로 내팽개치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큰 시누이 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우리 집안 망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시댁 친척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다들 우리 집안을 욕하더라고요. 다 언니 아들 때문이잖아요. 순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얼굴에 먹칠한 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이제 우리 동창 모임도 못 나가겠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례가 겨우 말했지만 민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언니 아들 어디 갔어요?
당장 데려와서 무릎 꿇고 사과시켜요. 전화가 끊겼어요.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작은 시누이 민이었죠. 언니,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어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요. 다 오빠 때문이에요. 언니가 책임져야 해요. 술래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선 이명이 울렸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죠. 저녁 무렵 민석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술래를 보고 화를 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집안 망신시킨 사람 아버지래. 다 당신 잘못이야. 민석은 소주병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병이 깨지며 소주가 사방으로 튀었죠. 술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술래는 방 안에 혼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술래는 그 사이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속삭임이 두려웠어요. 집안에서도 술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해도 식욕이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술을 마시며 술래를 탓했어요. 영자는 전화를 걸 때마다 술래를 원망했습니다. 시누이들도 틈만 나면 비난의 말을 쏟아냈죠. 술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혼자서요. 민수는 그 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술래는 매일 밤 민수의 방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또다시 집안이 발칵 뒤집힐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술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곧 엄마를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술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는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히 지내렴. 하지만 술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매일이 고통이었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 내일 새벽부터 제사 준비 시작해야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해야 해. 알겠지? 술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다시 제사 준비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였죠. 어머님 그게 뭐야? 설마 지난번 일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낼 건 아니겠지? 그건 민수 그 녀석이 잘못한 거고 우리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는 계속되어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오도록 해.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술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술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술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또다시 그 고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공포였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았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누이들의 핀잔, 끝없는 노동. 그 모든 게 악몽처럼 다가왔죠. 그날 밤 술래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모레가 추석이란다.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술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다음 날 아침 7시 술래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밖에 서 있는 건 민수였어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술래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민수야, 내가 왜? 민수는 현관 안으로 들어서며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죠. 엄마, 이제 시댁에 가지 마세요. 제사 준비도 하지 마시고요. 술래는 민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야. 내일이 추석인데 제사 준비를 안 하면 어떡해.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제사? 제가 가서 직접 얘기할게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민수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술래는 불안했지만 민수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지난달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더 단단해 보였고 더 강해 보였어요. 민수야, 제발 또 무슨 일 생기면 안 돼.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믿으세요. 이번엔 제대로 끝낼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마치 중요한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 같았어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한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문을 연 건 큰 시누이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또. 민수는 민정의 말을 끊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문을 박차듯 당당하게 들어섰죠. 거실에는 영자, 민석, 작은 시누이 민희, 큰아버지 민철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내일 제사 준비 얘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민수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영자가 지팡이를 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온 거냐? 민수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엄마 제사 안 합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오빠, 정신 차려. 또 그럴 거야? 민희도 소리쳤죠. 오빠, 지난번에도 모자라서 또 이러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한 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영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무슨 권리로. 민석도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 자식아, 또 이러려고 왔냐? 당장 나가. 하지만 민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친척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민철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엄마의 건강 진단서입니다. 민수가 서류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단서에는 만성피로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불면증,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이렇게 아프십니다. 모두 명절 제사 준비 때문이에요. 민정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진짜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건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엄마는 지난 5년 동안 명절 직후마다 병원을 찾으셨어요. 과로로 인한 탈진, 손목 통증, 불면증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 보이며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상님께 제사 지낸답시고 산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게 전통입니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학대예요. 엄마는 사람이에요. 제사 음식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민정은 진단서를 들고 입술을 깨물었고 민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철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움켜쥐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정은 진단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민석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진 않았어요. 그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민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이 직접 하세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제 안 합니다. 이게 마지막 통보예요. 민철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뭐예요, 큰아버지?
전통이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영자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팡이를 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85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추석, 우리 엄마는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민수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례가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어떻게 됐니?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사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짊어졌던 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추석, 시댁에서는 제사를 치르지 못했어요. 순례가 오지 않자 아무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며느리 손맛에 의지하던 제사였기에 영자도 민정도 민희도 제사상을 차릴 줄 몰랐죠. 제사상은 텅 빈 채 방치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여 앉아 서로 눈치만 보았어요.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야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철이 입을 열었죠. 이제 그만하자. 제사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의 제사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해 추석 아침, 순례와 민수는 기차역에 서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든 두 사람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례는 평생 처음으로 명절에 여행을 떠나는 거였죠. 엄마, 준비됐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가자. 기차에 오른 순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가을 들녘이 펼쳐졌어요.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바람에 일렁이고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순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명절은 여행 다니면서 즐겨요.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순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자유였죠. 명절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기차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순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민수가 부순 건 제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짓누르던 굴레였죠. 제사가 사라진 자리엔 드디어 엄마의 인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순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순례는 평생 처음으로 명절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순례는 그 하늘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해방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드디어 엄마의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도 김 회장은 넓은 응접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몸의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죠. 30년간 일궈온 대기업 제국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회사에 머물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임원회의도 이제는 부담스러웠죠. 예전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하루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죠.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며느리 박선영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영은 회장의 건강을 챙긴다며 자주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후부터 특히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죠. 고맙네, 선영아.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고생이야. 김 회장은 처방받은 수면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권한 약이었지만 복용할 때마다 몸이 더욱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죠. 머리도 맑지 않고 판단력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선영은 회장이 약을 복용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회장의 약통을 몰래 확인해왔고 처방전까지 복사해두었죠.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회장, 소유의 부동산 목록과 주식 지분 구조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12개, 분당의 아파트 단지, 그리고 회사 지분 60%까지 모든 것이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아버님께서 편히 쉬셔야 회사 일도 원활히 돌아갈 테니까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회장이 하루빨리 일선에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고 이제 남은 건 김 회장뿐이었죠. 그날 밤 11시, 선영은 조용히 회장의 약통에 손을 댔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와 겉모습이 똑같지만 성분이 전혀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수백억 원의 재산에 대한 탐욕이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집어삼켰죠. 다음 날 오전 10시경, 김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하며 바닥에 떨어졌고 이어서 그의 몸도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죠. 아버님. 마침 집에 있던 선영이 급히 달려와 회장을 부축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겉으로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죠.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회장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주치의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죠. 환자분의 혈액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진정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중태이며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선영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중환자실 앞에서 울먹이는 선영의 모습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평소 약을 잘못 드신 건 아닐까요? 그녀는 오히려 회장의 실수인 것처럼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온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날 저녁부터 선영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회장의 서재에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죠. 부동산 권리증, 주식 증서, 각종 계약서들이 정리된 금고를 열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모든 문서를 촬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명의 통장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주거래 은행만 해도 5군데였고 각 계좌마다 수십억 원씩 들어있었죠. 선영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회장의 도장과 서명을 연습해왔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어때? 늦은 시간에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죠.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대요. 이제 우리가 회사 일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충격받은 나머지 아내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었죠. 그리고 그 후견인은 당연히 며느리인 자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회사 경영권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김 회장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죠. 뇌는 완전히 깨어 있었지만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중환자실의 차갑고 무기물적인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 그리고 자신의 몸에 연결된 각종 관들까지. 의료진들은 여전히 그를 혼수 상태로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할 때도 김 회장은 의식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귀는 또렷했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오후 2시경, 익숙한 목소리가 병실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깨어나지 않을까요? 선영의 목소리였죠. 이어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계속 미미한 상태고요. 김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가족의 걱정스러운 대화와는 느낌이 달랐죠. 그럼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선영의 질문에 남자가 답했습니다. 후견인 지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의사소견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가족들의 동의인데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편은 제가 설득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 회사 일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선영의 목소리에서 간계가 묻어났습니다. 김 회장은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죠.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법적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환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깁니다. 매각도 가능하고 명의 변경도 가능하죠. 다만 절차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김 회장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모든 것을 며느리가 가져가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죠.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깨어났다고 밝히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었죠. 선영이 어떤 수를 써서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것입니다. 회장님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선영의 질문에 남자가 답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후에 법원 명령으로 강제 개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 평소에 사용하던 번호를 아신다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거겠죠. 몇 개 시도해 볼게요. 선영의 목소리에서 탐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계속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은 줄 알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반격할 때였죠.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김 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내가 이길 줄 알았나? 아직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그날 밤 11시, 김 회장은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나간 후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손가락 끝에 약간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죠. 며칠간의 의식 회복으로 독성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콜벨을 간신히 누르지 않고 대신 휴대폰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휴대폰은 침대 옆 서랍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충실 비서였죠. 김 회장과 20년 넘게 함께해온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충실아, 나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의식을 찾으신 거예요? 이 비서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선영이에게는 절대로. 김 회장의 지시에 이 비서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이 비서는 간병인 복장을 하고 조용히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새로운 간병인이라고 둘러댔죠. 김 회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충실아, 나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선영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뭐라고요? 이 비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상황을 이해했죠. 최근 며느리 박선영이 회사 일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회장의 개인 비서실에도 자주 나타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했을 거야. 평소 먹던 수면제 말이다. 김 회장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현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후견인 지정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이 비서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김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지금 상황에서는 내 말만으로는 안 돼. 오히려 선영이가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우길 수도 있고. 김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선영이가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비서가 물었습니다. 넌 이제부터 이중첩자가 되어야 해.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영이에게 접근해서 내 편인 척하는 거야. 내가 정말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 씨를 속여서 증거를 잡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그리고 내 금고와 중요 서류들 접근 기록을 모두 저장해둬. CCTV 영상도 확보하고 병원 측 진료 기록과 약물 투여 내역도 조사해라. 김 회장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혹시 선영 씨가 또 다른 수를 쓰면 어떡하죠? 진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이비서의 걱정에 김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을 뻔했는데 뭐가 더 무섭겠나. 그리고 내가 계속 혼수 상태인 줄 알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을 거야. 김 회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억해라, 충실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죽기 전에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비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김 회장과 세운 치밀한 계획을 되새기고 있었죠. 오늘부터 그는 박선영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비서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영이 회장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그녀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슬픔이 묻어 있었죠. 아버님 상태는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며느님. 이비서는 의도적으로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회에서도 궁금해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 내리셨는데 이제는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비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대답했죠.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 회장님을 대신해서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런 권한이 있으면 회사 경영과 재산 관리도 가능한 건가요? 선영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물론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과 사업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비서는 마치 선영을 돕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회장님의 개인 금고와 주요 서류들에 접근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이비서님이 아시는 건 없나요? 금고 비밀번호는 회장님만 아시고. 이비서가 잠깐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사용하시던 번호들이라면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회장님 생일이나 회사 창립일 같은 그런 번호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영이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비서는 김 회장과 미리 정한 가짜 번호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번호였지만 선영이 시도하는 모든 행동을 추적하기 위한 미끼였죠. 하지만 며느님, 혹시 누군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보안에 민감하셔서 중요한 장소들에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집 서재나 회사 금고실 같은 곳 말입니다. 이비서의 말에 선영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할 생각이에요. 법원 허가도 받고요. 그게 좋겠습니다. 이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님,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회장님께서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은행 대여금고에도 보관하고 계세요. 특히 주식 관련 서류들이요. 이비서는 또 다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곳 접근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운데 후견인 지정 서류가 있으면 가능할 거예요. 선영은 점점 흥미진진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어디인가요? 한국은행 본점 지하 대여금고실입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곳이거든요. 이비서가 답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이었죠. 실제 서류들은 완전히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비서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선영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깨어나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족들끼리 힘을 합쳐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며느님. 이비서도 가식적인 미소로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선영이 얼마나 더 깊숙이 함정에 빠져들지 기대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선영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의사소견서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죠.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 회사를 책임져야 해요. 나라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줘. 나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의 무기력한 반응은 선영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선영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김 회장의 서명을 연습해왔고 필체 모방에도 자신이 있었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유언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며느리 박선영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죠. 이비서님, 혹시 회장님께서 평소 유언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나요? 선영이 교묘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며느님을 많이 신뢰하신다는 얘기는 종종 하셨죠. 이비서는 김 회장과 짜놓은 대로 답했습니다. 특히 회사 경영 감각이 뛰어나다고 자주 칭찬하셨어요. 선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임시 이사회 소집이었죠.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선영은 검은 정장을 입고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위조된 유언장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주요 임원들과 이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님,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선영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답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평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해 두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녀는 위조한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 문서에 따르면 회장님께서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저에게 임시 경영권을 위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명이 정말 회장님 것인가요? 한 이사가 의심스러워했죠. 물론입니다. 이비서님도 증인으로 서명하셨고요. 선영이 이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이비서는 김 회장과 미리 짜놓은 대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급하게 내릴 수는 없지 않나요? 다른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지금 회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영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경영 공백이 길어질수록 더 큰 손실이 생길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선영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후견인 지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승인이 나면 제가 아버님의 모든 재산과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겸손함이 없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선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고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회의실 밖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조용히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휠체어에는 담요로 몸을 감싼 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집중 재활 치료를 받으며 몸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지금이 적기야, 충실아. 김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실을 드러낼 때다. 회의실 안에서는 선영이 임시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선영이 임시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몇몇 이사들이 주저하며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회사를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구조 조정부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담요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누구십니까?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선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휠체어에서 담요가 벗겨지자 김 회장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 아버님.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죠.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선영아.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뒤로 물러섰죠.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뭘 안다고.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아나? 선영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김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위조 유언장까지 만들면서. 이 비서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시죠. 며느님이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던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의 독성 검사 결과였습니다. 회장님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은 처방받으신 수면제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실수로 복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죠. 두 번째는 집 서재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며느님이 회장님의 약통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선영과 변호사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이 녹음에는 며느님이 회장님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영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로. 오해. 김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이 비서가 재빨리 부축했죠. 내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오해고 내 재산을 노린 것도 오해라는 거냐? 회의실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비서가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죠. 박선영 씨, 살인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선영은 수갑이 채워지면서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난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녀의 고백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김 회장은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했던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선영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 회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30년간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임시대표이사가 되려던 사람이 살인미수범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무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김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선영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거든요. 저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지 못했으니까요. 이 비서가 회장을 휠체어에 앉히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아니야, 충실아.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기자들이 몰려올 텐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줘야지. 1시간 후 회사 로비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기적적인 회복과 며느리의 살인미수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었죠. 김 회장은 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약을 바꿔치기 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의식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는지까지 상세히 밝혔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말이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후계 구도를 완전히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혈연 관계보다는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승계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이유로든 남의 생명을 해치려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회장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빠른 회복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죠. 회장님, 강한 의지력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병실에서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왔을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아들 역시 아내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김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 다만 이제부터는 더 신중해야 해. 그날 밤 김 회장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죽어야 합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믿어온 가치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선영은 살인미수와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지만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죠.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하지만 한 가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김 회장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요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기 시작했죠.